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참석해 주신 그 설명과 비유가 부적절했다는 많은 분들의 그 지적과 비판을 엄호히 수용하고 유감을 표합니다. 히틀러 시대에 독일이 경제적 번영이 굉장했습니다. 그럼 히틀러도 개성을 해야 될 정권입니까? 그건 아니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전두환 씨 관련 발언과 관련해서 사과는 했지만 쉽게 진화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마침 오늘 이재명 경기지사는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참배했는데요. 각 캠프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현근택 전 이재명 캠프 대변인 그리고 김근식 윤석열 캠프 비전전략실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 영상을 통해서도 보여드렸는데 윤석열 전 총장이 전두환 씨 관련 발언과 관련해서 결국 사과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또 SNS에 올라온 사진을 놓고 지금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먼저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사과하는 과정도요 깨끗하지 못했죠. 한 이틀 만에 사과를 했는데 명백하게 뭐 사과한다 이런 표현 안 쓰고 뭐 유감이다. 그래서 근데 이제 기자들이 그럼 사과 맞냐 그랬더니 뭐 사과인 것 같다 이랬는데 사과할 때는 그냥 죄송합니다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본의 아니게 국민들이 원하는 것 같고 또 뭐 정치는 좀 다른 것 같고 뭐 주절주절 얘기하더라고요. 결국은 이게 사과하는 게 본심이 아니구나 누가 봐도 딱 느낄 수 있었는데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뭐 돌잡이 할 때 사과 든 사진 올렸을 때도 이게 뭐지? 뭐 이게 왜냐면 약간 희롱하는 국민들 약간 희롱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어젯밤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 걔한테 이렇게 사과를 주는 사진을 올렸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사과라는 건 국민들 상대로 한 건데 뭐 국민들을 그럼 괴로본 건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저는 그 해시태그 다른 거가 또 주의 깊게 봤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 우리 집 뭐 괭이들은 인도 사과 안 먹는다. 우리 집이라는 말은 사실은 그냥 자기 집 아니면 쓰긴 쉽지 않거든요. 그 다음에 뭐 누구는 추루무라 뭐 이게 얘기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약간 뭐 먹어라 니들은 뭐 어떻게 먹어라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이게 과연 그러면 사과라는 거는 사과를 한 걸로 볼 수 있느냐. 제가 보기에는 뭐 이게 기본적으로 정치인의 자세이기도 하고 SNS 서로는 굉장히 많거든요. 많은데 과연 공감 능력 이런 면에서 저는 굉장히 문제가 커서 파장이 굉장히 커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어제 그 윤석열 전 총장이 오전에 유감을 표명을 하고 나서 이후에 좀 논란이 불거지니까 송구하다라는 표현을 써서 사실상 사과했다는 것까지 제가 그 추가적으로 팩트를 좀 정정을 해드리고요. 지금 그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좀 들어보면 이 SNS에 올라온 시간대가 실무진이 관리하는 시간대이겠느냐, 이 시간대가 놓고 봤을 때 그래서 다른 사람이 관리하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의 지금 말씀이신 그렇죠. 겁니까? 왜냐하면 그 지금 개하고 사과 사진이 이제 새벽에 올렸다 그랬거든요. 네. 새벽에 올렸다 그랬고 해시태그에 우리 집 뭐 석행인 안 먹는다 이렇게 쓴다 그러면 시간대라든지 아니면 표현으로 봤을 때는 본인이 했거나 아니면 부인이 했거나 아니면 뭐 실무자가 집에 같이 살거나 왜냐면 지금 실무자가 뭐 했다고 이렇게 갖고 있거든요. 실무자가 가볍게 생각했다 그러는데 새벽에 실무자가 우리 집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그걸 올리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럼 저는 본인이 했거나 부인이 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봅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이제 맡은 게 비전전략실장이어서요. 네. 그 이제 SNS 관리하는 건 제가 정확한 길은 잘 모릅니다. 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SNS를 관리하는 것은 별도로 분리가 돼서 이게 이제 후보의 사생활과 개인적인 생활을 젊은 층에게 이제 소구리 있게 어필하기 위해서 따로 관리에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시간을 새벽에 올리는 게 말씀하셨는데 아마 그렇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건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걸 사전에 만약에 SNS 관리팀에서 서로 협의를 하면 그것이 최종 컨펌이 나면 올리는 시간은 밖에서도 얼마든지 올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문제는 이제 그 톨이라고 하는 그 강아지에게 사과를 준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제 약간 국민이 좀 조롱당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불편함을 느끼신 건데 오늘 지금 한 아침에 2시간 만에 그 입장문을 내서 실무자의 실수로 국민들에게 누를 끼쳐서 죄송하다 사과를 다시 한번 냈고요. 제가 아는 것으로는 이제 저도 인스타를 하진 않습니다만 톨이라고 하는 인스타 계정은 그 톨이라는 그 유기견인데요. 유기견이 집에서 키우는 개인데 자식처럼 키우는 개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 인스타에 톨이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내용은 뭐냐면 그 톨이를 의인화해서 윤석열 총장을 톨이라고 투영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아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사과를 주는 게 개한테 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쪽 관리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톨이라고 하는 개가 사실은 윤 총장을 의인화시킨 그동안의 쭉 인스타 관리 방식이었기 때문에 국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사과를 받았다라는 식으로 설명하다 보니까 이게 잘못 전달이 돼서 국민들에게 불편함을 끼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이 국민들의 정서에 맞지 않는 게 있다면 정말 송구하다는 말씀을 다시 또 사과를 한 거고 그런 인스타의 관리 방식이었다는 말씀은 제가 좀 해명을 드립니다. 네, 일단 뭐 대변인께서는 부인 또는 그 부인 김건희 씨 또는 윤석열 전 총장 본인의 그런 가능성을 제기를 하셨는데 이제 캠프의 공식 입장은 실무진의 실수고 일단 지적이 있으니까 바로 내렸다 이런 네, 취지로 네. 제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조금 첨언하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처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과를 그 나무에 달아놓은 사진, 그다음에 그 앞에 뭐가 있었냐면 돌잡이 할 때 사과 든 사진. 그러니까 거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다 공통적으로 연결되는 건 사과인 거예요. 근데 왜 사과가 나왔느냐? 어쨌든 사과하라고 얘기해서 나왔기 때문에 나온 거거든요. 지금 자꾸 뭐 의인화 얘기하는데 나무 앞에 돌 사진. 그 생각을 해보세요. 공통적으로 흐르는 게 뭔가? 결국은 사과였던 거예요. 사과를 근데 하고 뭐 사과를 하라 했는데 이 사과를 이제 어찌 보면 약간 이제 형해화해서 한 거라서 제가 보기에는 뭐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뭐 잘 이해는 안 갑니다. 네. 근데 이제 그 계정이 두 개가 달라요. 알고 있습니다. 윤석열 톨이 거 있겠는데. 강아지한테 준 건 톨이 계정이고 금방 말한 돌 사진 사과하고 나무에 걸린 인도 사과는 윤석열 개인 계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앞에 나와 있는 돌잔치 때 사과를 잡았다는 것은 그 정도로 사과를 좋아하니까 빨리 사과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식의 여론의 흐름들을 반영한 것이고요. 그리고 인도 사과도 항상 인도 사과를 좋아했으니까 사과를 하는 게 맞다라는 식의 이제 뉘앙스였는데 이게 이제 강아지한테 준 건 전혀 다른 계정인데 이것도 약간 우스개처럼 이제 젊은 층한테 속으로 이렇게 한다는 게 그런 식으로 하는가 봐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 톨이라는 게 윤석열 총장을 의인화시켜서 만든 상대물이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이 사과를 받아들였다는 것을 좀 재밌게 하려고 한 건데 국민들이 받아들일 때 좀 불편하게 받아들여진 거죠. 네, 이렇게 지금 두 분께서 뭐 공방을 주고받긴 했는데 관련해서 지금 여야 그 각계에서도 좀 비판의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된 녹취가 있는데요. 녹취를 듣고 오겠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전두환 찬양 발언을 감싸다가 또 이 불현듯 호남 민심을 달랬다며 호남에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김재원 최고위원은 윤 후보를 비호한답시고 국민이 고문당하고 총에 맞아 돌아가신 그 시절을 두고 취직이 잘 되었다며 망언 릴레이에 동참했습니다. 책임을 모르는 자들이 높은 자리에 오를수록 국민은 불행해집니다. 이분은 정신 세척부터 하지 않으면 더 이상 광주 출입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망언이 대선 전략이냐? 예. 이제 단지 뭐 실수다 또는 뭐 실언이다 이런 수준 갖고 예. 회복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깊은 성찰을 요구합니다. 네, 조금 전 심상정 의원의 녹취를 들었는데 정신 세척부터 하지 않으면 더 이상 광주 출입은 어려울 것이다 이런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국민의힘 측에서는 호남 민심을 어떻게 보면 품어 안으려고 그 노력을 많이 해왔지 않습니까? 이 관련된 이런 논란들, 연속된 논란들에 대해서 윤석열 캠프 측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어제 이제 오후 2시경에 이제 최종적으로 그 후보의 이제 페이스북 계정에다 올린 사과문이 저는 최종적인 사과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송구하다, 네, 아까 나왔던 네. 것처럼 이것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으신 분들께 또 전두환 정권의 고통을 받으신 분들께 송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하나 거기에 이제 한 2박 3일 정도 걸려가지고 사과가 좀 우여곡절 겪긴 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최종적인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원칙을 지키고 정권에 저항하는 고집은 이게 미덕이지만 국민에 맞서는 고집은 이게 잘못된 일이다. 그래서 고집을
그 유지하는 게 옳지 않다는 걸 스스로 반성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 계기를 통해서 정치인의 말과 행동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다시 깨닫는 성찰의 계기로 삼겠다. 이런 것이 있어서 그다음에 지적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이게 있어서 저는 후보가 2박 3일 동안에 이제 사과를 하는 과정이 좀 그 시간이 좀 걸린 점에서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어제 오후에 올린 페이스북의 최종 사과문 입장이 바로 그런 자기의 어떤 잘못 이것들을 이제 송구하게 생각하는 것이어서 지금 심상정 대표나 또 윤호중 대표가 말한 것처럼 5.18 민주화 정신이나 광주 시민들에 대한 망언으로까지 확대해서 가는 것은 이게 조금 더 과대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윤석열 캠프 관련된 얘기니까 하나 추가로 좀 여쭐게요. 일단 제가 알기로는 윤석열 전 총장이 관련해서 경선이 끝나면 광주를 찾겠다라고 한 것까지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금 이런 계속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 전에라도 광주에 갈 그런 논의가 좀 있습니까? 캠프 내부에서? 정확히 이제 TV 토론에서 토론회 때문에 일정이 빡빡해서 토론회가 끝나면 얼른 들어가서 광주 시민들도 다시 보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근데 아시겠지만 토론이 일주일에 3번씩 있습니다. 그것도 지역을 돌면서 있기 때문에 시간을 내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서 토론회 일정이 끝나면 경선이 끝나기 전이라도 갈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다고 보고요. 적어도 경선에서 또 후보로 확정된다면 가장 먼저 광주를 찾아가서 그 상처에 대해서는 보듬어 드려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비전 전략 실장께서 경선 전이라도 광주에 갈 의향이 있고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걸로 제가 이해를 좀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지사는 오늘 광주 5.18 묘지를 찾았습니다. 먼저 그 모습도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우리 윤석열 후보의 말씀은 사실 뭐 특별히 놀랍지가 않습니다. 민주주의는 어느 날 저절로 오는 것이라고 보통은 생각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으로 만들고 또 지켜온 것입니다. 인권과 평화를 위해서 어떠한 역할도 하지 않았고 민중들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이 민주주의 체제 속에서 혜택만 누리던 분이어서 전두환이라는 이름이 가지는 그 어목함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네, 대변인 일단 이재명 지사 국정감사 이후에 첫 공식 행보로 광주 5.18 묘지를 찾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윤석열 전 총장의 전두환 씨 관련된 발언을 의식한 행보다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그거보다는요. 아마 이제 광주에 가는 상징성이 있죠. 민주당에서는 어쨌든 뭐 뿌리라고 볼 수 있고 심장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재명 지사도 항상 이분이 이제 82년에 대학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학교 다닐 때 뭐 학생 회장을 하거나 이건 아니었지만 대학교에 가서 5.18을 보고 자기가 뭐 그동안 내가 알았던 건 잘못 알았다. 사회적 어머니다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뭐 그전에도 보면요. 민주당 대선 후보들이 보통 뭐 국민묘지 가거나 5.18 묘지 가는 건 거의 정해진 수순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노무현 봉화마을 가는 것도 거의 정해진 거기 때문에 꼭 뭐 윤석열 후보를 의식했다라기보다는 정해진 수순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의 이런 일단 발언과 관련해서 그동안 좀 침묵을 지켰던 이낙연 전 대표도 그 입을 열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낙연 후보와 지금 뭐 이재명 후보가 이제 언제 만날 거냐 좀 관심이 있긴 한데요. 아마 그 이낙연 후보 저희는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게 왜냐하면 그냥 침묵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문제, 사회적인 이슈라든지 이게 대해서 이제 발언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현실 정치를 참여한다는 뜻입니다. 아마 선거 과정에 참여라는 거는 당연히 선거에 뭐 역할을 맡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저는 아마 이렇게 본인의 생각을 표현한다는 거는 어쨌든 역할을 하겠다, 정치적인 역할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사 표현으로 보고 있어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좀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지금 최근 저희가 전국 현안 논의를 할 때 주로 대장동 관련된 이슈 세부적인 내용을 많이 다뤘었는데 오늘은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 있었던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현재 여론의 추이는 어떤지를 좀 한번 살펴볼게요. 관련된 그래픽이 있는데 그래픽을 먼저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차기 대통령 적합도와 관련해서 지금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 진행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지금 윤석열 전 총장, 이재명 지사, 홍준표 의원 이렇게 여론조사 결과가 좀 나왔는데 캠프 내부에서 지금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결과에 대해서? 지금 뭐 여론조사가 하도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여론조사마다 조금 수치상의 또 차이도 있고 그런데 전반적인 추세는 이재명 지사가 민주당 후보로 선출된 이후에 오히려 좀 지지율이 정체되거나 좀 빠지고 있는 국면인 게 하나의 이제 추세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이른바 컨벤션 효과를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게 하나 이제 현상인 것 같고 또 하나는 우리 윤석열 총장도 이 지지율이
여러 가지 뭐 실언이나 뭐 이렇게 말 논란이 있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또 이렇게 확 빠지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지지율이 또 유지되는 측면이 또 하나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세 번째 특징으로 이제 홍준표 후보가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일정 정도 지지율을 좀 올리면서 추격하는 양상들을 유지하고 있다. 이것이어서 저는 이번에 국정감사 기간에는 오히려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이틀 나와서 굉장히 선방을 했다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고, 국민의힘 쪽에서 뭐 결정적 한방이 없었다고 평가를 받기도 하지만 국민들이 볼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장동 게이트에 대한 의혹 전반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보는 여론이 높다는 것이어서 그 부분은 아마 향후 추이를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윤석열 총장, 홍준표 후보 사이에 이제 막바지 경선에 대해서 어떻게 결론이 날지 여론의 추이는 윤 총장이 앞서 가는데 홍 후보가 좀 추격하는 양상이 그대로 좀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대변인 지금 이 그래픽을 보시면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금 윤석열 전 총장에 이어서 2위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건데, 일단 일각에서 이런 분석도 내더라고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낙연 전 대표는 그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국정감사 기간에 진행된 여론조사 기간이기 때문에 네. 후보가 정해진 상태에서 지금 했는데, 지금 이낙연 전 대표가 빠진 상태에서 이재명 후보가 이 정도의 그 지지율 수치를 얻었다는 것. 일각에서는 물론 특정 여론조사 기관에서 진행된 거긴 하지만 이낙연 전 대표 측의 그 지지층이 100% 온전하게 이재명 지사 쪽으로 옮겨가지는 않았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뭐 냉정하게 보면 뭐 100%가 아니라 뭐 50%도 안 왔다라고 하는 게 맞죠. 왜냐하면 네. 지금 다잘간 대결에서도 지금 30% 이 정도 될 때 예전에 보면 아마 이제 홍준표 그 후보의 그래프가 아마 이낙연 후보 그래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색깔이 바뀐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지율이 이제 저희 쪽에 안 온 건데, 가장 큰 이유는 아마 이낙연 후보와의 아직 회동이라든지 아니면 뭐 지지자들의 어떤 화학적 결합이라든지 이게 아직은 이제 안 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어서 뭐 컨벤션 효과를 못 누린 거 아니냐, 저는 뭐 비판 받을 수 있다고 보고요. 근데 아무튼 지금 뭐 이낙연 후보 측에서도 뭐 움직이고 있는 것 같고, 물론 일각에서는 이제 뭐 가처분 결과를 보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저는 뭐 그건 그 문제다. 왜냐하면 그 얘기 나왔을 때도 이거는 뭐 캠프 차원이 아니라 그냥 개인 지지자들이 하는 거다 했기 때문에 그건 개인 지지자들이 맡겨두시고, 저는 뭐 캠프에 있던 거나 이런 분들은 그거 상관없이 일정 나가는 게 맞다. 왜냐하면 사법부 판단에 자꾸 판단을 미루면요, 정치 일정대로 못 갑니다. 그거는 여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대장동이나 뭐 고발사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그건 그대로 가는 거고 정치 일정 그거 상관없이 진행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 면을 좀 감안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변인 회동 얘기가 나와서 추가 질문 좀 드리면, 이낙연 전 대표와의 회동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과의 공식적인 만남은 언제쯤 이루어질까요? 뭐 그 다음에 이제 사퇴 시기까지 뭐 네. 저도 전화를 상당히 많이 받는데요. 네, 공식적으로는 뭐 저도 정확히 모르고요. 이제 조만간 할 것 같다 이 정도고. 그 뭐 순서도 많이 물어봐요. 뭐가 문제냐. 근데 뭐 이낙연 후보하고 만나는 게 사실 먼저일 것 같은데, 네. 또 그게 모든 게 또 그렇게 순서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직 제가 아는 선에서는 아직 정해진 건 확실히 없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그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국민의힘 대선 후보 적합도 관련된 그래픽도 있는데요. 그래픽이 준비되는 대로 띄워주십시오. 네, 실장님 일단 보시면 윤석열 후보 그리고 홍준표 후보가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그 엎치락뒤치락 좀 경쟁을 좀 하고 있는 모습인데, 캠프 내부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 11월 1일부터 이제 전당원 투표를 하고요. 네. 3일, 4일간 여론조사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지금 일단 선관위에서 결정된 내용은 경쟁력 문항으로 하기로 일단 결정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경쟁력을 묻는 질문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좀 구체적으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데, 여기 나온 것처럼 야권의 대선 후보 적합도라는 질문이 지금 여론조사에 많이 나오고, 또 하나는 전체 다자를 놓고 대통령 후보로서의 적합도, 또 대통령 후보로서의 지지도가 또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적합도, 지지도, 호감도, 뭐 경쟁력 이런 것들이 계속 지금 막 섞여서 나오고 있는 지금 수치들이 많이 있고, 이게 오락가락하기 때문에 저는 큰 추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권에서는 윤석열 총장이 앞서가는 것이고, 윤석열 총장이 뭐 여러 가지 논란에도 불구하고 일단 지지를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이재명 지사가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홍준표 후보가 좀 치고 올라오는 상황이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마지막에 선관위의 최종 문항이 결정이 돼서 이른바 후보를 확정짓는 여론조사 문항으로 될 것인지가 남은 한 일주일 사이에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네. 가장 중요한 것은 경쟁력을 묻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민주당의 상대 후보는 이재명 지사로 결정이 나 있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와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는 누구입니까? 이런 문항은 반드시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뭐 하나하나의 문항으로 할 것인지 다문항으로 할 것인지, 그다음에 어떤 내용을 넣을 것인지가 좀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재명 지사와의 경쟁력을 묻는 질문은 정해진 원칙이어서
그 원칙대로 하면 대충의 문항은 나올 것이고 그것에 따라서 아마 야권의 후보는 결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관련된 내용을 좀 제가 좀 정리를 좀 시청자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하면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결선 투표 없이 최종 후보 선출이 당심 50%, 또 여론조사 50%인데 지금 논란이 지금 남아 있는 부분이 이 여론조사, 일반 여론조사 문항을 어떻게 할 건지가 지금 논란으로 남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윤석열 캠프 측에서는 보면 지금 쭉 저희가 일반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재명 후보와의 1대1 양자 대결에서는 홍준표 후보보다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그동안의 여론조사 전반적으로 보여왔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좀 방점을 찍어서 이재명 후보와의 1대1 경쟁을 했을 때 누가 더 적합하겠느냐 이런 문항이 들어가기를 원하실 테고, 반면에 홍준표 후보 측 같은 경우에는 뭐 사지선다형,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 후보 측 4명을 전부 다 놓고 이 중에 누가 적합한지를 고르라는 식, 이런 다른 방안을 또 검토를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건 일단 윤석열 캠프 측에서 입장을 하시는 거니까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앞으로 또 그 부분이 또 첨예하게 공방이 붙을 수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모습들 뭐 다른 당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저는 타협을 볼 거라고 봐요. 네. 예전에도 보면 여론조사 한 두세 군데 해가지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뭐 경쟁력 한번 붙여보고 적합도도 한번 조사하고 그다음에 뭐 선호도도 조사하고 이렇게 해서 5대5로 섞든가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뭐 일도 양당으로 딱 결정할 필요는 없다. 근데 이게 얼마 안 남았거든요. 보름도 안 남았는데 아직도 이 룰이 안 끝났으면 제가 보기에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시작하기 전에 어느 정도 정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면 안 되는 건데 막 촉박해서 하면 막판에는 결국은 아마 두세 군데에서 평균 내자 이렇게 갈 가능성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래픽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지금 그 어떻게 보면 홍준표 의원 그리고 윤석열 후보 외에 지금 원희룡 전 지사,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보면 지지율이 좀 상승하는 흐름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관련된 그래픽을 한번 좀 다시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가상 대결을 놓고 지금 그 모습을 보면 이재명 후보, 유승민 후보, 심상정 후보, 또 다른 그래픽도 있습니다. 원희룡 의원이 나오는요. 네, 이렇게 보면 이전보다는 그 원희룡 후보 그리고 유승민 후보의 지지율이 좀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저게 이제 이재명 지사가 후보로 확정된 이후에 컨벤션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그리고 민주당의 지지층을 결집하고는 있지만 중도층이 일정 정도 좀 불안한 감을 보이면서 좀 이탈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지사와 윤석열, 이재명 지사와 홍준표뿐만 아니라 이른바 약체 후보라고 평가되었던 유승민 후보와 원희룡 후보를 국민의힘 후보로 대입을 하고 가상 대결을 벌여도 큰 차이가 안 나는 여론조사가 지금 가끔 나오거든요. 그걸 보면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의 상승이 일정 정도 지금 정체되고 하락하고 있고 거기서 지금 마음을 주지 못하는 중도층의 유권자들이나 이 시민들이 그러면 국민의힘 후보로 되면 그게 윤석열이든 홍준표든 아니면 유승민이든 원희룡이든 일정 정도 글로 옮겨가고 있는 추세여서 저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우리 현 대변인 계시지만 이재명 캠프에서 좀 뼈아프게 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좀 오늘 전반적으로 평소와 달리 좀 심각한 분위기에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제가 좀 그 YTN 홍보를 좀 하나 하려고 합니다. 오늘 오후 5시 반에 국민의힘 대선 후보자 토론회 마수 토론이 5시 반에 있습니다. 이 뉴스가 끝나고 불과 얼마 안 있고 나서요. 마수 토론에 지금 일단 유승민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또 맞붙고 또 2부에서는 원희룡 후보와 홍준표 후보가 맞붙습니다. 관전 포인트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유승민, 윤석열이 아마 제일 관심을 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홍준표 후보보다는 아무래도 유승민 후보가 좀 정책을 디테일하게 질문하지 않겠냐. 그래 아마 윤석열 후보 측에서도 좀 디테일, 정책 아마 공부를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또 이게 공부하고 실제는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오는지 좀 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홍준표 후보와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에는 원희룡 후보가 아무래도 최근에 보면 약간 윤석열 후보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가고 있어요. 최근에 보면. 그러면 아마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는 윤석열 후보에 대한 입장을 많이 물어볼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지금 SNS 논란이나 아니면 뭐 이런 뭐 계사진 논란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봤을 때 원희룡 후보가 뭐 약간 머뭇거리거나 아니면 이러면 확실히 이제 윤석열로 섰구나 판단이 될 것이고 근데 요거는 좀 비판할 것 같긴 한데 결국은 아마 홍준표 후보는 원희룡 후보한테 질문하는 것보다는 그걸 통해서 윤석열 후보와 어떻게 좀 차별화를 시킬 거냐 거기에 방점을 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마스토론 몇 시간 안 남았는데 그 실장님은 계속 YTN 계시는 겁니까? 오늘 아닙니다. 뭐 TV 토론 준비할 때 같이 좀 하고요. 그리고 또 그 리허설하고 뭐 회의할 때는 하는데 제가 직접 현장을 오지는 않습니다. 오지는 않고 아무튼 5시 반부터 시작하는데
그 지난주에 이제 그 윤석열 후보는 홍준표 후보랑 이제 한번 진검승부를 했고 거기에서 뭐 상당히 나쁘지 않았다, 잘했다는 평판을 많이 받아서 이번에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안정적인 자세로 훨씬 더 좀 여유롭게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또 큰 틀에서 좀 그 전략을 좀 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오후 5시 반 YTN에서 그 맞서론이 진행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공수를 좀 바꿔볼게요. 이 부분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검찰이 이른바 대장동 관련된 의혹 핵심 인물 가운데 한 명이죠. 유동규 전 본부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기소를 했는데 지금 그동안 그 제기됐던 혐의 가운데 배임 혐의가 빠졌어요. 관련해서 좀 이를 두고 아침에 야당에서 비판이 이어졌는데 관련된 녹취를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검찰이 이재명 일병 구하기를 위해 눈물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구나 법무부 장관이 출석한 법사위 국정감사가 종료되자마자 그것도 밤늦은 시각에 국민 시선을 피해서 기소한 것을 발표한 것은 국민과 야당의 질타를 면해보겠다는 속보이는 꼼수였습니다. 성남시청에 대하여 압수수색을 하면서도 시장실과 비서실은 쏙 빼놓고 하다가 마지못해 나중에 하는 신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이시니까 먼저 네. 그 검찰이 이 공소장에서 배임 혐의를 뺀 이유부터 한번 좀 여쭤볼게요. 뭐 저는 항상 얘기했습니다. 이건 배임이 될 수 없다. 네. 배임이 안 되는 게 뭐냐면 많은 분들이 이게 뭐 그 이익 규정을 삭제했느냐 아니면은 뭐 건의했느니 공모 후에는 모르지만 공모 전에 얘기했으면 뭐 배임이 됐냐 얘기하는데요. 기본 전제가 이겁니다. 이게 같이 사업을 하는 거예요. 일종의 동업이거든요. 동업적 관계에서는 이득을 나눈다는 말은 뭐냐면 손해를 부담한다는 하고 같은 얘기예요. 이익만 나누고 손해는 부담 안 한다 이런 건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한다는 건 현실을 너무 모르는 얘기다라고 보고요. 그럼 이익을 예를 들어서 나누자 그러면 당연히 상대방 입장에서는 손해도 부담하시고 이러거든요. 근데 공무원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공공기관이나 공무원들은 최악의 경우를 상정합니다. 항상 보수적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손해가 났을 때 그럼 내가 책임져야 돼? 그걸 별로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 공공기관은 확정적인 걸 좋아합니다. 손실은 부담 안 하고. 그렇게 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이런 걸 배임이라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이익이 빵원이 되지 않으면 다 배임이 돼요. 그런 논리가 성립하거든요. 그러면 LCT 같은 거는 100% 배임이 되죠. 왜냐면 민간이 다 가져갔으니까 공공은 하나도 못 가져오고. 그래서 저는 이 배임 논란이 그 초과이익 환수 규정을 넣기를 넣었냐 뺐냐 삭제했냐 아니냐 이거는 본질적인 게 아니다. 배임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익을 나누고 손해를 부담할 거냐 말 거냐 그 문제다. 제가 보기에는 본질에서 벗어나는 것 때문에 저는 뭐 배임은 처음부터 저는 기소 못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런데 변호사님께서는 배임이 빠진 이유에 대해 설명을 해주셨지만 또 일각에서 비판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당초 그 유동규 본부장을 구속할 때 구속영장에는 배임 혐의가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구속영장에는 배임 혐의를 넣어서 구속을 해놓고 정작 재판에 넘길 때는 배임 혐의만 뺀 게 어떻게 보면 꼬리 자르기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적인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일단 지금 아까 김기현 대표가 말한 것처럼 여전히 지금의 수사 진행 중인 검찰을 믿지 못하는 우리 야당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갑자기 구속영장에 가장 중요한 혐의로 배임이 들어갔고 혐의가 잘 소명돼서 판사도 이거 영장을 발부했던 사건인데 기소 과정에서 빠졌다는 것이 이제 의심스럽고요. 이게 저는 이제 뭐 오비락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국감에 나와서 이재명 지사가 했던 그 전략이 그거 아니었습니까? 착한 설계는 내가 했다. 그러나 나쁜 설계는 나는 몰랐다. 그러니까 설계를 통째로 만약에 안 했다고 발뺌을 했으면 이재명 지사가 배임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를 내가 통째로 다 했다 그러면 이게 초과이익 환수라고 하는 이 나쁜 설계를 자기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제가 느끼기에는 이게 적당히 반지를 걸친 거예요. 착한 설계는 내가 했는데 초과이익 환수를 민간에게 다 몰아준 건 난 몰랐다고 뺐기 때문에 아마도 검찰 입장에서는 이제 제 생각입니다만 검찰 입장에서는 이재명 지사를 보호하려면 배임 논란 아예 빼버려야 되는 겁니다. 검찰에서 배임 가지고 기소를 하고 배임으로 이거 사건을 계속 바라보면 이재명 지사는 이제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국정감사에서 이미 증언감정법에서 이 증언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검찰 입장에서 배임을 가지고 계속하면 이재명 지사를 이제는 제외시킬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려서 고민 끝에 뺀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을 제가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금 하나 추가 말씀드리면요. 저는 아마 나중에는 기소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기소해도 무죄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린 것처럼 자꾸 이 초과이익 규정을 넣었냐 뺐냐를 상정하는데 그 초과이익 규정을 넣으면요. 당연히 손해 났을 때 부담도 규정도 넣어야 돼요. 근데 그거를 과연
공공기관이 받을 수 있느냐. 그게 항상 공무원들의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확정액을 정하는 거거든요. 그 논의 과정에는 저는 그런 얘기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이런 규정 넣어야 됩니다. 그럼 손해도 부담해야 됩니다. 어떻게 할까? 이런 얘기들 오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규정이 넣었냐 말았냐가 배임하고 연결되지 않는다. 네, 제가 또 추가적으로 관련해서 검찰은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경우 공범관계 및 구체적 행위 분담 등을 명확히 한 후에 처리할 예정이다. 그러니까 좀 더 수사를 좀 진행을 해서 처리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런 취지로 검찰은 밝혔다는 점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 논란도 있습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지사가 유동규 씨 관련 발언을 하다가 압수수색 과정에서 유 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했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는데 지금 일각에서는 이 말을 누구한테 들었느냐 이런 논란이 지금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입니까? 저 부분은 이제 국감장에서 이재명 지사가 이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지만 네. 저게 이제 덜커덕 나온 이야기거든요. 유동규 본부장과 연락이 없다. 요즘에 잘 알지 못한다. 그리고 측근도 아니다. 그런데 유동규 본부장이 핸드폰을 밖으로 던진 것에 대해서는 보고받은 적이 없다. 그리고 전해 들었다. 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뭐 그건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국정감사장에서는 이게 증언의 이 허위 진술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근데 유동규 본부장이 작년 말 이후에 이혼 등이 겹쳐가지고 죽을 생각으로 약을 먹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이야기 했을 때 이게 그럼 누구한테 들은 이야기인지 보도된 사실이 전혀 없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누구한테 들었는지에 대한 소스를 밝히는 것을 아마 어떤 식으로든 아마 이재명 지사께서는 좀 밝히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저거 밝히지 않고서는 저거 밝히지 않으면 이재명 지사가 유동규 본부장과 연락이 끊겼고 잘 알지 못한다고 했는데 그 이야기를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3자를 통해서 그러면 전해 들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밝힐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이거를 너무 저기로 보는 것 같은데요. 저도 뭐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텔레그램이나 뭐 톡이나 뭐 주변에서요. 워낙 이게 궁금했거든요. 압수수색이 어떻게 됐냐, 왜 됐냐 얘기들 다 돌아다닙니다. 그걸 누굴 특정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보고하는 게 아니고 왜냐면 모르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압수수색할 때 어떤 상황이었는지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궁금했거든요. 그러면 얘기가 돌게 돼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뭐 마치 뭐 개인적으로 연락해서 지금 저 국정감사처럼 누구한테 전화 받아서 누구한테 보고 받았냐 그런 상황은요. 경찰에도 알려져 있을 테고, 그죠? 변호인들도 알려져 있을 거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알려지는 것이지 그걸 꼭 뭐 특정인한테 보고받아야 한다. 제가 보기에 그건 약간 과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지금 이재명 지사가 국감장에서 얘기를 했던 그 유동규 전 본부장의 극단적인 선택과 관련된 부분은 언론에도 보도가 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진짜 실제로 그 통화를 하거나 잘 아는 내막을 잘 아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공개되지 않았던 내용인데 어떻게 알게 됐는지 이 부분을 또 지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건 저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러니까 얘기는 돌게 돼 있어요. 네. 왜냐면 아시겠지만 뭐 그 상황에 대해서는 뭐 경찰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사람들 통해서 변호인이라든지 아니면 가족이라든지 여러를 통해서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왜 그 당시 뭐 사람만 알랐냐 아니면 개인적으로 뭐 보고받은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저는 추측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네. 근데 한 번은 밝히시기는 밝히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논란이 됐기 때문에 왜냐하면 국민들도 몰랐고 언론에도 나오지 않았고 기자들도 쓰지 않았던 내용인데 그런 내밀한 그 자살 약 이야기를 네, 극단적인 선택. 후보께서 극단적 선택에 관한 약 이야기를 후보께서 했다는 이야기는 어딘가 들었다는 이야기는 밝혀야만 아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대변인께서 잘 조언을 해주실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오늘 뭐 여러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고요. 오늘 전국 관련된 이야기는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현근택 전 이재명 캠프 대변인, 김근식 윤석열 캠프 비전전략실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